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전국 곳곳에서 참 눈부시게 화려한 벚꽃 축제들이 열렸었죠. 그런데요, 서울 여의도, 경남 진해, 또 경주 이렇게 이름난 벚꽃길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들이 전부 다 일본산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토종 벚나무로 이것 좀 바꿔보자,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운동에도 앞장서고 계시고요. 전국에 자생하는 약 3천여 종의 식물들 직접 찾아다니며 평생 연구하고 계신 한국식물분류학회의 현진호 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그 유명한 벚꽃길의 벚나무가 다 일본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 벚꽃이 다 졌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가로나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들은 일본 원산의 소메이 요시노라는 벚나무고요.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주 유사한 우리 토종 벚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왕벚나무죠. 왕벚나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중턱 부근에 한 2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제주도에 2곳, 그다음에 해남이 한 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토종 왕벚나무고요. 예. 그와 유사하지만 그 일본 원산으로서 일본 특산의 북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지고 또 목에는 올벚나무라는 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 특산종이 또 이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입니다. 지금 대부분 심고 있는 것들은 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심기고 있는 바로 일본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심게 된 거죠?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심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식물분리학이 요새는 유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버이 종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연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일본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자생지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 나라 식물이 되겠냐. 우리 한국에는 이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에 있다 하는 논리로서 서로 이제 자기 나라의 식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럼 우리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일본산 가로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도 과거 옛날에는 연구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이게 다 한국 토종이다라고 믿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벚나무를 사오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벚나무가 일본에 간 거다, 이런 논리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 학자도 그렇고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도 일본 벚나무와 우리 왕벚나무의 그 기원이 다른, 서로 다른 그 어버이 종을 가진 다른 종이다 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주 수월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외관상으로는 유사해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이제 꽃을 싸고 있는 또는 싹을 싸고 있는 겨울눈을 싸고 있는 비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비닐에 있는 털의 모습이라든가 이게 조금씩 다른데 아주 미세한 차이군요. 아니면 유전적인 검사를 하면 유전적으로는 아주 다르고요. 그런 거가 바로 두 나무의 차이이자 그렇습니다. 병충해나 이런 거에 강하다든지 이런 차이점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이제 일본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러스가 다 감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가지고 여러 가지 빗자루병 같은 병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야생하는 우리 왕벚나무는 아직 전체를, 왕벚나무가 우리는 한 200그루 정도가 야생을 하는데 전체를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은 야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은 개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더 건강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일본산 벚나무를 우리 토종 제주 왕벚나무로 좀 바꿔보자, 이런 운동이 지금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바꾸는 것보다도 먼저는 그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면서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이렇게 묘목을 생산하는 생산 단체든 이런 데서 준비를 좀 해나갈 수 있게. 왜 그러냐면 벚나무가 뭐 바로 이렇게 묘목이 있어서 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루에 심으려면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부 제주도에서 또 산림청에서 그 묘목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산업적으로도 좀 활발하게 해야 되고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여의도나 진해에 이렇게 멀쩡히 지금 꽃 피우고 있는 그 나무를 일본 나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베어내면 안 되죠. 어렵죠,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뭐 시민운동도 되지도 않고요. 반감만 살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일본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 왕벚나무들에 대해서 널리 먼저 알리는 거. 그리고 수명이 뭐 그 좋은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접목을 한 벚나무이기 때문에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들이 수명이 60에서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명이 거의 됐어요. 60년대 심었으면 지금 6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수명을 다해서 뭐 이 여의도에 있는 여의서로의 벚나무 보시더라도 지금 뭐 땜질하고 거의 뭐 수명들을 다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새로 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새로 심는 것들은 적어도 우리 제주도 왕벚나무를 심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걸 그냥 베어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한 일본산 벚나무부터 새로 심을 때는 우리 토종으로 심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소도 좀 그 의미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뭐 유적지에다가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민의의 어떤 상징인데요. 이제 그런 곳부터 좀 바꿔 나가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토종으로 좀 바꾸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꼭 벚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조금 벚나무는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벚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나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는 벚나무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것이든 일본 것이든 벚나무는 일본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적지라든가 의미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 거를 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식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래종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들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컨타미네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요새 그 정원이나 또 일부 공원에 심고 있는 수크령이라는 식물 아마 보셨을 수크령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분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씨앗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씨앗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심어서 그것이 심어 가꾸는 데서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면 좋은데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야생으로 씨앗이 퍼지고 번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래 수크령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점점 침식해요. 침식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 나무도 있는데요. 그 나무는 이팝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팝나무. 요새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도시에도 심고 하는 그 이팝나무가 그 흰 꽃 피는 맞습니다. 그 이팝나무가 우리 자생식물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바닷가로는 경기도까지 올라오고요. 주로 남해안에 이런 데 자생하는 그런 수종인데 지금 심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은 그거 역시 중국에서 씨앗을 수입해서 발화시킨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여간 고유의 토종식물들의 유전자를 이제 혼탁시키는 그런 교란시키는군요. 교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뭐 전국에 자생하는 한 3,000여 종의 식물 평생 직접 찾아가서 연구하고 계신 우리 현 회장님 소개를 했는데 3,000여 종 중에 몇 종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종수가 사실은 조금 좀 이제 고무줄 같습니다. 그걸 이제 종이 아닌 종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에 한 4,500종류 정도의 식물이 있고요. 3,000이 아니라 4,500? 종으로 했을 땐 3,000이고요. 그게 이제 종과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은 그야말로 생물의 기본 분류 단위인 종인 거고요. 종 밑에 변종, 품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약 4,500종류 정도가 되는 거고요. 종 3,000종 중에는 제가 아마 이 북한에 있는 것들도 일부 또 식물원이나 외국의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예. 북한에 국지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식물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종들은 뭐 봤습니다. 4,500종류는 다 보셨다. 거의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식물 분류학회 회장이신데 네네. 식물 분류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 분류학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식물 종이 발견이 되면 예. 그 식물 종에 대해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학명이라는 걸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자기 혼자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학회지,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식물 분류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지구상에 있는 식물 명세, 그 목록을 만드는 일도 뭐 예를 들면 북한산에 어떤 식물들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어야 북한산 관리도 하고 그렇죠. 또 더 커지면 국토 전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식물 분류학이 하는 역할들이었고요. 예. 최근에는 아까 이제 벚나무 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유전적인 연구를 하면 유연관계, 식물 간의 식물 사이의 유연관계를 연구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식물의 진화, 예.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 분류학을 하시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와가지고 조상이 뭐를 어떤 변화했다. 타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또 식물 분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식물학의 큰 범위 안에서 특정 식물 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많습니까? 우리 회장님처럼 식물 분류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실험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종을 종보다는 그 종과 연관되어 있는 한 그룹, 뭐 그게 이제 분류학적으로는 속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단계통이라고 하는데 진화의 그 계통에 포함되는 모든 종을 가지고서 그걸 연구하는 게 한 그룹이 있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전체를 가지고 그 진화의 계열을 연구하더라도 크게 과수준, 목수준, 종속, 과목, 강문계 하지 않습니까? 예. 더 큰 분류 계급에서 그것들을 연구해서 유형관계를 밝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저처럼 필드에서 어떤 종들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대개는 연구비나 이런 것 때문에 DNA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저희처럼 필드 바이올로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예. 우리 회장님은 어쩌다가 이쪽 분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식물학과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생물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은 생물로 가겠다 해서 서울대학에 생물 계열을 진학을 했고요. 예.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과배정을 하죠. 예, 미생물, 동물, 식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식물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식물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관심이 어려서부터 있었고. 식물을 보시게 된 무슨 뭐 배경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시골에서 자랐고요. 예. 초등학교는 한 2km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한 4km 정도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매일 보는 게 하여간 그렇군요. 예, 식물이었고요. 또 이상하게 좀 관심이 있어서 식물을 보면 호기심이 있어서 예. 부모님한테도 이 식물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부모님들은 제주도 방언이죠. 그렇죠. 방언으로지만 가르쳐 주셨고 그걸 제가 곧잘 기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생물 계열 진학을 해서 자연스럽게 식물학과로. 식물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제가 보니까 대학원 과정 중에 조금 학업을 그만두시고
무슨 잡지사에 가셨어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다가 또 뒤늦게 박사학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아픈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더 분발해서 지금의 저를 만든 어떤 경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식물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다음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수료했을 때 저희 원래 지도 교수님이 학부 그다음에 석사과정을 지도해 주셨던 분이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사실 좀 잘 안 맞았어요. 논문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인데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배우는 입장이고 학생이고 또 새로 오신 교수님도 사실은 세계적인 학자셔요. 새로운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오셨고 해서 좀 잘 좀 버티고 했어야 됐는데 뭐 성질이 안 좋아서 그랬고요. 지금 뭐 교수님하고 잘 지냅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나는 이제 식물 공부 안 한다 하고는 뛰쳐나와서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학 때 암벽도 타고 빙벽도 타는 산악부 활동을 했습니다. 산악회? 네, 산악부 활동을 했는데 우리 대학 산악부 출신 선배 중에 한 분이 등산잡지사의 편집장으로 계셨어요. 등산잡지. 그래서 너 우리 잡지에 와가지고 기자로 일 좀 같이 하자 해서 거기 들어가서 만으로 한 7년 정도를 산과 들로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산과 들 다니다 보면 또 식물과는 계속 가까이 있으셨던 거네. 그게 어쩌면은 또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직업을 그때 가졌으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텐데 그 등산 잡지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산악회 취재를 하든 등산인 취재를 하든 산악인 취재를 하든 전부 가는 게 산이기 때문에 가면 또 보이는 게 식물이었고요. 게다가 석사 박사과정 수료까지 하신 전문적 지식은 뭐 엄청날 거고.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가 갖게 됐고요. 잡지에서도 꽃 따라 산 따라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앞사람 뒤꿈치만 바라면서 등산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산에 올라갈 때 주변에 보이는 꽃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면서 시기별로 전국의 산을 찾아가서 등산 코스를 따라가면서 어디쯤 갔더니 무슨 꽃이 잘 피었습니다 하는 기사를 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어찌 보면 등산 잡지사의 기자로 활동하신 그 기간이 현장 답사 여행, 연구 여행 다니신 거네. 식물학자로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 양수겹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학위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대학 교수 하시는 분이 너 매일 식물에 대해서 박식한 기사도 쓰고 그러는데 그 무면허 운전이다.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순천향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학위 주제가 우리나라 보호식물, 그러니까 멸종위 식물들 선정 및 사례 연구입니다.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그거 너 당신 등산 잡지하면서 다 얻은 거네. 7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얻은 정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근간이 돼서 조금 더 연구를 더 추가해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교단에 서시지 않고 연구 기업을 만드셨어요. 어떤 연구 기업이었습니까? 지금 저는 동북아 생물다양성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학위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직원들 한 30명 정도 연구원들이 같이 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생물다양성 조사하는 일들, 그다음에 정책 연구, 그다음에 저희 IT 분야도 하는데 모든 IT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하고 생태계 관련된 IT 분야, 그다음에 GIS 중에서 생물 관련된 GIS 정보들을 구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GIS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GPS를 가지고 위치 정보죠. 그 위치 정보를 가진 취득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식물 같은 경우에 어떤 정확한 좌표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다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 좌표. 그걸 GIS. 생물 쪽에서 보는 GI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대학에 가지 않고 그런 회사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에서 학위를 했으면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하기를 했을 겁니다. 그 그랬겠죠. 당시로 굉장히 빠른 이른게 하는 거죠. 예. 저희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어서 군대도 6개월을 했고 했기 때문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한풀 꺾이면서 그 당시 공부 열심히 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학위 받아서 교수가 돼야지. 미국 가서 그 박사후 과정 좀 몇 년 하고 저희 때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을 교수로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살기 좋다는 뉴질랜드 가서 훈련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풀 딱 꺾이고 나서 교수님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사회생활하고 또 늦게 한 하게 7년 했더니 기자 생활하시고 생각도 많이 변했죠. 대학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밖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특히 제가 이제 식물분리학이라는 전문 분야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좀 연계할까 하는 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게 잡지사에서부터 생긴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미 뭐 또 대학에는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다 차 있었어. 갈 데도 없었고요.